닥터 엠버의 응급의학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RSI를 시행할 때 사용하는 약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응급실의 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덕 선생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덕 선생님, 야간 근무 중에 이런 환자 만나신 적 있으세요? 60대 후반 남성이 응급실로 왔어요. 검사 결과 뉴모니아인데 양측 폐 다 침범한 시비어 케이스예요. 바이탈을 보면 RR 31회, 산소 풀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세츄레이션 86%, 혈압은 95에 60, 맥박수 118회에 의식은 컴퓨즈한 상태고요. 아, 많이 안 좋은 환자네요. 이 정도면 인투베이션을 해야 한다는 디시전을 내리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RSI 들어가야겠다 결정을 하는 순간 덕 선생님이라면 어떤 약물을 먼저 떠올리세요? 그러게요, 선생님. 재우는 약을 애토미를 쓸지 아니면 다른 걸 써야 할지 자신 있게 결정하기는 어렵네요. 머슬 릴렉선트는 뭘 써야 할까요? 맞아요. 그 고민이 오늘 주제예요. 애토미데이트를 써야 하는 상황이 언제인지, 다른 걸 쓰는 게 맞는 상황은 언제인지, 그리고 패럴리틱스는 어떻게 고를지. 거기에 DSI라고 RSI랑은 조금 다른 방식도 있어서 오늘 그걸 다 정리해 볼 거예요. 솔직히 항상 그냥 애토미랑 썩시가 국놀이지로 끝냈는데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할 것 같아요. 인덕션 에이전트. 그럼 인덕션 약물부터 시작할게요. RSI에 쓰는 인덕션 에이전트는 크게 애토미데이트, 케타민, 프로포폴 이렇게 세 가지가 거론돼요. 근데 사실 프로포폴은 응급실 상황에서는 자주 쓰이는 약은 아니에요. 왜요? 다른 데서는 프로포폴 많이 쓰지 않나요? 수술방에서는 많이 쓰는데 응급실 RSI로 보면 혈액학적 장애를 워낙 잘 일으키는 약이라 손이 잘 안 가요. 투여 후에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15초에서 20초 뒤에 무호흡이 갑자기 오기도 하죠. 스테투스 에필렙티쿠스 같은 특정 상황에서 가끔 쓰는 정도고 응급실에서 하는 RSI의 인덕션 에이전트는 사실상 애토미데이트랑 케타민 둘 중에 고르는 게임이에요. 아, 그러면 사실상 두 약 비교가 핵심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애토미데이트랑 케타민의 특징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애토미데이트요. 용량은 kg당 0.2에서 0.3mg인데 응급실에서는 보통 0.3mg을 표준으로 써요. 약효는 투여 후 10초에서 20초 후 나타나며 1분 안에 최고 효과에 도달하고 지속 시간은 4에서 10분 정도예요. 덕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서 애토미데이트를 써야 할 것 같으세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써도 되지 않나요? 정확해요. 혈액학적으로 거의 변동을 안 일으킨다는 게 애토미데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늘 케이스처럼 혈압이 이미 아슬아슬한 환자한테는 약물로 인해 혈압이 더 낮아지면 삽관 중에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애토미데이트의 부작용으로 아드레날 서프레션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septicshock 환자에서는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포인트예요. 애토미데이트 투여로 인한 아드레날 서프레션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케타민에 비해서 애토미데이트를 투여한 군에서 아드레날 서프레션의 오즈레시오가 2.43으로 꽤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사망률 차이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연구들의 결론이에요. 한 번의 RSI 유도 용량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는 없어서 그 걱정 때문에 애토미데이트를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케타민은 어떤 약인가요? 케타민은 NMDA 기량제예요. 용량은 kg당 1에서 2mg인데 응급실에서는 보통 1.5로 씁니다. 애토미데이트와 비슷하게 투여 후 발현은 30초 정도 후에 나타나고 1분 후에 최고 효과에 도달해요. 특징은 진정 효과에 진통 효과까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려준다는 인식이 있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혈압이 낮은 환자한테는 케타민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사실 이 내용은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이 논쟁을 어느 정도 결론 내주는 연구가 발표되었어요. 그건 바로 2025년 NEJM에 발표된 RSI 트라이얼이라는 대규모 RCT예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인투베이션을 한 약 2,365명을 대상으로 인덕션으로 케타민과 애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군을 직접 비교한 연구죠. 어떤 걸 비교한 건가요?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28일 병원 내 사망률이었고 그 결과는 두 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오, 그러면 두 약물 모두 대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 연구의 진짜 포인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원래 케타민은 교감신경 자극으로 혈압을 올려준다는 게 통념이었잖아요. 그래서 혈액학적으로 더 안정적일 거다, 이렇게 기대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혈액학적 장애가 케타민군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어요. 에? 케타민이 혈압을 더 떨어뜨렸다고요? 통념이랑 정반대네요. 그렇죠. 사망률 차이는 없었지만 케타민이 혈액학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혈압이 불안정한 환자한테 케타민을 쓰면 더 안전할 거라는 논리가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가장 자주 거론되는 가설은 카테코라민 고갈 이론이에요. 이미 폐혈성 쇼크처럼 카테코라민을 최대한 쓰고 있는 환자한테는 케타민이 자극할 저장고가 비어있다는 거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 수준이고 임상에서 명확히 검증된 메커니즘은 아니에요. 메커니즘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케타민이 혈액학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통념이 흔들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애토미데이트로만 통일하면 되겠네요. 그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애토미데이트가 작년에 한번 없어질 뻔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뉴스 봤었어요. 애토미데이트가 2024년 말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어요. 그러고 나서 국내 유통사가 공급 중단을 예고했어요. 예정일이 2025년 11월이었고 의학계에서는 반발이 엄청났죠. 그때 그래서 원내 메일로 애토미데이트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계속 알림이 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공급이 중단되었던 건가요? 다행히 공급 중단 방침이 철회되어서 2026년 지금은 공급이 재개된 상황이에요. 다만 마약류로 지정됐으니까 관리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죠. 공급이 재개된 건 다행인데 언제 또 다시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애토미데이트 한 가지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케타민 사용에도 익숙해져 있어야 애토미데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약에만 손에 익어 있으면 그 약이 빠지는 순간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휴, 약값은 제대로 안 쳐주고 제약 조건만 많이 만들어대니 의료진 입장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수지가 안 맞는 약도 계속 만들어주길 눈치 보는 수밖에 없네요. 아티반도 그렇고 코티소르도 그렇고 어쨌든 저도 케타민 RSI에 빨리 익숙해져야겠어요. 그리고 케타민은 케타민대로 강점이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스테투스 아스마티쿠스처럼 기관지 확장 효과가 도움이 되는 경우, 스테투스 에필립티쿠스에서 항경련 효과를 같이 기대할 때, 그리고 뒤에서 다룰 텐데 삽관 전에 환자가 협조가 안 되는데 이를 진정시키면서 프리옥시제네이션을 더 잘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케타민이 핵심 약물이에요. 나름 케타민이 중요한 상황도 있군요. 두 약물 모두 필요에 따라 잘 선택해야겠어요. 패럴리틱 에이전트. 자, 이제 패럴리틱으로 넘어가 볼게요. RSI에서 인덕션이 들어갔으면 바로 패럴리틱스를 줘야 하잖아요. 석신일콜린이냐, 로키로니움이냐, 이것도 오래된 논쟁이죠. 저는 솔직히 습관적으로 석신일콜린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저도 석신일콜린이 더 익숙한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 응급실 1차 패럴리틱으로 추천되는 흐름은 사실 로키로니움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엥? 로키로니움이 더 나은 거예요? 저는 막연히 석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흐름이 바뀐 지가 좀 됐어요. 일단 두 약물을 비교해 볼게요. 로키로니움의 투여 용량은 kg당 0.6에서 1.2mg인데 RSI에서는 1.2mg 용량으로 쓰는 게 현재 권장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 연구에서 로키로니움을 kg당 0.6mg 썼을 때는 발현이 느려서 석시보다 RSI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용량을 kg당 1.2mg로 투여하면 석신일콜린과 동등한 조건이 만들어져 인튜베이션 결과에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어요. 약물의 온셋은 45초에서 120초 정도이고 지속 시간은 30분에서 90분이에요. 지속 시간이 꽤 길군요. 석신일콜린이 지속 시간이 금방 끝나는 데에 비해 좀 길긴 해요. 하지만 로키로니움은 슈가마덱스라고 하는 회복제가 있어서 필요시에는 이를 통해 효과를 빠르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을 잘 맞췄으면 작용 시간도 빨라지고 필요시에는 회복제를 사용해서 지속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석신일콜린은요? 석신일콜린의 투여 용량은 kg당 1.0에서 1.5mg이에요.
온셋은 45초. 지속 시간은 4에서 6분으로 짧아요. 짧은 지속 시간이 석시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맞아요. 인투베이션을 실패해서 난감할 때 몇 분만 버티면 마비가 풀린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런데 석신일코인을 사용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용에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금기들이요? 석신일코인은 8분극성 근위원제로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결합하는 약물인데 이 과정에서 세포 내 칼륨을 순간적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요. 그래서 칼륨이 이미 높은 환자에게 쓰면 치명적인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만성적으로 업레귤레이션된 상황들에서 위험해요. 그게 어떤 상황들인가요? 급성기가 지난 척수 손상이나 화상, 스트로크 환자나 ALS, 근위영양증 환자들을 말해요. 이런 경우들에서는 석신일코인을 사용하면 하이퍼칼레미아가 유발되어 치명적인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급성기 화상이나 스트로크에서는요? 응급실에서 화상 환자나 스트로크 환자의 인투베이션을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급성기 상황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세틸코인 리셉터 업레귤레이션은 시간이 지나야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해요. 생각보다 금기가 많네요. 응급실은 환자 과거력이 다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할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금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환자라면 로키로니움으로 가는 게 안전해요. 요즘 로키로니움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이유도 금기 체크하느라 시간 끌지 않고 어떤 환자에서든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안정성 때문이에요. 그럼 로큐로니움을 사용할 때는 따로 주의해야 할 상황은 없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로키로니움에서도 챙겨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중증 근무력증이나 램버트 이튼 신드롬 환자예요. 이런 환자들은 로키로니움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지속 시간이 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키로니움을 쓰더라도 절반 용량으로 줄여서 써야 해요. 아, 평소 용량으로 가면 마비가 너무 길게 가버리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더 중요한 건데 어웨이크 패럴리시스 문제예요. 어웨이크 패럴리시스가 뭔가요? 로키로니움이 작용 시간이 길다 보니 로키로니움을 쓴 이후에 적절한 세데이션이 동반되지 않으면 환자가 의식이 있는 채로 몸을 전혀 못 움직이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어웨이크 패럴리시스라고 해요. 로키로니움에서 이 위험이 약 5배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고 실제 응급실 데이터에서 2.6에서 7.4% 환자가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PTSD 같은 정신과적 후유증을 남긴다고 해요. 그래서 로키로니움을 쓸 때는 이후에 사용할 세데이션을 꼭 잊지 않아야 해요. 그냥 나중에 움직이면 세데이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닌 거군요. 절대 아니에요. 이따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투베이션 후 사용할 세데이션 약물은 RSI 시작 전에 이미 방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DSI, 자,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DSI라고 딜레이드 시퀀스 인투베이션이에요. DSI요? 솔직히 처음 듣는데요. 응급실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널리 퍼진 내용은 아니지만 에어웨이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RSI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RSI와는 다른 또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새로운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기억해두면 어려운 환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RSI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RSI는 인덕션 넣고 거의 동시에 패럴리틱 넣고 잠시 기다렸다가 바로 인투베이션이잖아요. 순서가 빠르게 연달아 가는 거죠. DSI는 이 중간에 딜레이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시퀀스를 일부러 딜레이해서 진행하는 개념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디소시 액티브 도즈에 케타민을 먼저 주고 거기서 바로 패럴리틱스를 넣지 않아요. 그 후에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프리옥시제네이션을 최대한 진행하며 자세도 잡고 그 다음에 패럴리틱을 주는 거예요. 왜 굳이 그 과정을 넣는 건가요? 응급실에서 인투베이션이 어려운 상황 중에 환자가 전혀 협조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선망이나 흥분 상태여서 산소 마스크를 계속 뜯어내거나 너무 불안해서 적절한 자세를 못 잡는 경우요. 이런 환자에게 바로 RSI를 진행하면 프리옥시제네이션이 충분히 안 된 채로 삽관을 시작하게 돼요. 위험하죠. DSI는 케타민으로 먼저 환자를 협조가 가능하게 만든 다음 프리옥시제네이션을 비롯한 충분한 준비 과정을 달성하고 나서
패럴리틱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러면 협조 안 되는 환자에서 특히 유용한 거네요. 맞아요. DSI의 인디케이션을 정리하면요. 선망이나 흥분으로 프리옥시제네이션 진행이 어려운 환자,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해서 인덕션 약물의 반응을 보면서 진행하고 싶을 때, 과체중 환자에서 정확히 체중에 맞춰서 약물 용량을 줄이기가 어려울 때 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하나씩 단계적으로 따라가 볼게요. 먼저 환자가 협조가 된다면 평소처럼 산소 마스크나 백베드 마스크로 프리옥시제네이션을 3분 진행해요. 만약 환자가 처음부터 마스크를 거부한다면 반대로 케타민을 먼저 주고 나서 프리옥시제네이션을 진행해요. 케타민을 얼마나, 어떻게 주는 건가요? 여기가 RSI랑 결정적으로 달라요. 이 부분이 DSI의 핵심이라고 봐도 돼요. RSI 때는 케타민을 kg당 1.5mg을 한 번에 빠르게 푸시하는 게 표준이에요. DSI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kg당 0.5mg 또는 20mg 정도의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한 단위를 10에서 15초에 걸쳐 천천히 투여해요. 그리고 한 단위 사이사이에 30초에서 1분 정도 간격을 두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안 주고 작게 끊어서 천천히 주고 사이에 텀을 주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러면서 매 단위 투여마다 두 가지를 확인해요. 첫째, 환자가 디소시에이션 상태에 도달했는지, 눈빛이 풀리고 자발호흡은 유지되지만 외부 자극에 반응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디소시에이션이 됐으면 거기서 더 추가 안 주는 거죠? 맞아요. 추가 케타민 없이 그 상태에서 프리옥시제네이션을 마저 진행하고 자세 잡고 패럴리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만 일하는 개념이죠. 왜 그렇게까지 천천히 가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혈액학적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한 번에 최대 용량을 빠르게 푸시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데 천천히 조금씩 투여하면 그 변화를 보면서 멈출 수 있어요. 둘째, 케타민을 빠르게 푸시할 때 가끔 무호흡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슬로우 푸시로 가면 자발호흡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야지만 프리옥시제네이션을 할 수 있겠죠? 아, RSI보다 여유를 가지면서 환자가 인투베이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DSI의 진짜 가치네요. 바로 그거예요. 케타민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할 건 없나요? 소아들은 케타민 주면 자주 토하기도 하던데요. 구토가 문제가 되는 시점은 케타민 효과가 끝날 때 시점이에요. 푸시 직후에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부작용이에요. 슬로우 푸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랄링고스페즘은요? 성인에서 라른고스파즘은 극히 드물어요. 의심이 되는 상황에도 대부분은 기도 위치가 안 좋아서 생기는 단순 기도 폐쇄거든요. 그럼 DSI가 RSI보다 더 좋은 건가요? 그냥 항상 DSI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DSI는 RSI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인투베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환자 상태가 불안정할 때 옆에서 받쳐주는 또 하나의 전략이에요. 협조되는 환자, 즉각 인투베이션이 필요한 환자는 여전히 RSI 시행하는 게 맞아요. 바로 지금 삽관 안 하면 너무 위험한 환자한테 DSI 하겠다고 케타민 쪼개서 주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네요. 어레스트 직전 환자라면 DSI가 아니라 바로 들어가야 하는 거겠죠. DSI는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 환자가 협조가 안 된다는 상황에서의 선택지예요. RSI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추가됐다고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좋은 정리예요. 필요한 순간에 DSI라는 카드가 있다는 걸 떠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투베이션 시 신경 쓸 포인트. 마지막으로 인투베이션 시 미리 신경 써야 할 두 가지를 짚고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요? 금방 끝나겠네요. 다행이다. 헤헤. 첫 번째는 60초 규칙이에요. RSI 약물을 투여할 때 패럴리틱스까지 투여하고 나서 약 60초를 기다려야 가장 완벽한 삽관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이걸 제대로 못 지키고 너무 빨리 인투베이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긴장되는 상황이고 집중하다 보면 이미 60초가 넘은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30초도 안 지난 상황인 거죠. 아,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약을 주고 너무 빨리 들어갔다가 입이 안 벌어져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재지 말고 시계를 확인해서 정확히 60초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소생실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거나 스마트워치로 시간을 재는 걸 습관들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앞으로는 60초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인투베이션 후에 달아야 할 약물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RSI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방 안에 약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인투베이션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고 처방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건가요? 인투베이션이 끝난 후가 사실 가장 위험한 시점 중 하나예요. 인덕션 약물 효과는 이미 빠지기 시작하는데 환자는 마비된 채로 있고 다음 진정제가 아직 시작이 안 됐다면 이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웨이크 파랄리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투베이션 처방할 때 인투베이션 후에 달 세데이션 약물까지 묶어서 같이 세트 처방으로 만들어둬서 처방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세트 처방으로 묶으면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두면 정신없는 순간에도 까먹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인투베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흉곽 내 압력이 양압으로 바뀌어서 이게 혈압학적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투베이션 후에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바로 처치하려면 노르에피네프린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 케이스처럼 이미 불안정한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맞아요. 인투베이션 하고 나서 혈압 뚝 떨어져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처방하고 약 믹스해서 다는 거 생각하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혈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맞아요. 인투 전 준비 단계가 정말 중요하듯이 인투 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Take home points.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테이크홈 포인트 시간입니다. 첫째, RSI 인덕션 약물 선택에서 에토미데이트는 합리적인 1차 약물입니다. 하지만 케타민도 강점이 있는 상황이 있으니 두 약물 모두 익숙해져야 합니다. 둘째, 패럴리틱스 사용 시에는 석시닐콜린의 컨트라인디케이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다면 석시닐콜린도 좋지만 애매한 상황에서는 로큐로니움 선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투베이션 전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약물 들어가고 60초. 세데이션과 노르에피네프린 미리 준비할 것. 닥터 엠버의 응급의학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임상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간단한 퀴즈로 내용을 복습해보세요. 오늘도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응급의학과 의료진 여러분, 다다치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